(4월 11일) 목요일이고요. 17시 1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히플라이브 목요부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타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영훈입니다. 장코치님은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저는 이번에는 그냥 포르투갈만 갔다 왔습니다. 아, 여기 스페인은 돼 있는데 스페인은 아니었구나. 네, 포르투갈만 갔다 왔습니다. 포르투갈 가서 한 이번에 9박 11일 그 정도 가서 있다가 가서 뭐 했어요? 길게 있었네? 가서 그냥 원래는 이제 좀 약간 출장처럼 될 뻔했던 게 이제 저기 저 뭐 미트일란드랑 뭐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게 있어서 아직 뭐 하는 건 아닌데 근데 어쨌든 거기가 근데 또 그 포르투갈 구단 중에 2부 팀 중에 마프라라고 있어요. 네. 거기를 이제 그 인수를 100% 한 건 아닌데 어느 정도 해가지고 이제 훈련장 부지 사고 이제 훈련장 막 투자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거기도 방문했다가 이제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이제 스포팅이 지금 후배 나무는 워낙 또 이슈가 많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딱 또 이 리스본 더비가 있더라고요. 벤피카랑 야. 스포팅이랑. 그래서 그거 보고 그리고 이제 또 그냥 제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테니스 좋아해서 테니스 거기 그 리스본 근교에 이스토리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스토리 오픈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근데 올해가 큰 대회예요? 네, 그 숫자에 있는 거예요? 네, ATP 옆에 숫자에 있는? 250, 500, 1000인데 네. 250이라서 1000, 뭐 500보단 작긴 한데 근데 이게 대회가 올해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가지고 또 그 전남 때 감독님이 거기 사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뭐 한 빌부터 빈대 붙다가 왔죠. 아, 네. 조지어 보내고 왔네요. 아, 그리고 덕현이 출장 모르는 거는 저 회사 출장이 아니에요. 개인 출장이에요. 네, 다른 출장이에요. 개인 외부 출장이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잡아올까요? 회사는 낚아올까요? 신경 안 쓰고 남의 그 자기 외부 일정 그 가가지고 출장 가고 그거 됩니까 그거? 네, 네, 자 내비두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말고는 뭐 휴양지나 이렇게는 안 가셨어요? 좀 약간? 아 휴가처럼? 거기 그 이스토리라는 데가 거기 자체가 이제 해변 있고 서핑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리스본 가시면은 리스본에 한국 분들 가서 리스본 포르투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조금만 만약에 차 렌트 하시거나 차 렌트 안 하셔도 이제 기차 타면 한 30분이면 나오거든요. 근데 서핑 하시는 분들은 가면은 진짜 좋아요. 지금 벌써부터 막 거기 이제 뭐 한국 막 해운대 그 정도는 아닌데 벌써부터 사람들 굉장히 다 해변에 누워 있고 서핑하고 서핑하는데 이제 근데 그 포르투갈 해변을 말하는데 갑자기 해운대가 나오네요. 네, 아니 사람이 지금 벌써부터 많아서. 네, 아니 저는 그 사람 많은 해변 하면은 해운대여가지고. 요즘도 해운대가 제일 많나? 아, 요즘 양양이죠. 아, 양양이구나. 맞네요. 맞네, 서핑이면 맞네. 양양이네. 진짜 양양 한번 가보고 싶다. 한 번도 안 가본 거 나도. 같아. 네. 친구들이 이제 뭐 라스트 댄스로 양양 한번 가는 거 아니냐. 아, 잠깐 무슨 라스트 댄스 추시려고요, 가서? 더 이제 뭐 뭐라고 해야지? 퇴물이 되기 전에 약간 가자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뭘 몰라요? 다 알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뭐 아무튼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예. 아무튼 포르투갈 해변 괜찮다. 네. 서핑하기 좋습니다. 괜찮다. 네, 서핑 한번 대한민국에선 가보시면 양양이고. 양양이고. 네, 좋습니다. 네. 뭐 특별하게 휴가 그런 거 하고서 이제 아모린 감독이 축구 경기 보고 축구적으로 재밌는 일 없었습니까? 에피소드? 축구적으로요? 네. 축구적으로 재밌었던 거. 그냥 이게 뭐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고 이제 이 일 들었는데 그 세르지우 콘세이상이 저번에 아스날이랑 아스날 경기 하고 나서 이제 네. 막 뭐 미켈 아르테타가 자기 뭐 가족을 뭐 모욕했다 뭐 네네네.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네. 과거에도 이제 과르디올라랑 시티랑 경기했을 때 아마 거의 비슷한 걸 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가서 이제 들어보니까 근데 그냥 원래 좀 지면은 원래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넷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넷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또 아들 하나가 자기 팀에 뛰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막내 아들은 또 굉장히 어린가 봐요. 근데 비교적 최근에 이제 막내 아들 경기하는데 또 뭐 거기 아들이 뭐 졌나 뭐 그랬는데 뭐 경기장 뭐 또 들어와가지고 막 깽판 치고 막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화끈한 거네. 되게 다혈질로 유명해요. 콘세 사람들. 그래서 근데 이제 포르투갈 사람들 이제 축구 쪽 사람들에서는 이제 전남 때 감독님도 그렇고 그냥 지면은 그냥 약간 좀 늘 그런다? 예, 약간 뭐 불평불만하고 좀 막 괜히 트집 잡고 약간 그런 이미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저도 몰랐어가지고 근데 뭐 이제 막내 아들 경기하는데 이제 막 해가지고 뭐 또 뭐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채팅창도 보니까 유명한가 보네, 콘세이상 그런 얘기가. 그래서 몇몇 포르투 팬분들이 이제 조금 아무리 그래도 콘세상 너무 좀 심하다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곤 하더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이따가 또 아모린 감독 얘기는 이후에 있으니까 전술이랑 축구 얘기는 그때 또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새벽에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두 경기가 있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랑 FC 바르셀로나. 요 경기 이제 영주 형님과 함께 했고 중간에 이제 찬우 형 성대모사 하는데 영주 형이 아예 그냥 축구에 몰입해가지고 닥치라고 하던데요, 형한테?
그래서 손인호 TV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랑입니다. 네. 방송을 안 해. 축구를 봐 그냥? 아니 축구를 보는 거 좋아. 그쵸. 예, 예. 적당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나는 너무 웃기게. 너도 막 그 똑바로 너 개인 방송 하지? 아, 저는 이제 잔잔하게 하는 거예요. 똑바로 생각해. 잔잔하게 예, 예, 하든 뭐 파도가 치기 하든 그거 뭐야? 그거 잘 봐야 돼. 반면교사예요. 잘 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그 생각을 한 게 이제 네. 저는 이제 주원 형이랑 이제 입중계 할 때 주원 형이 던지면 뭐 어떻게든 받고 네. 이랬는데 영주 형이 이제 닥쳐하는 거 보고 네. 아 주원 형 약간 이거 민망했을 수도 있겠는데 안 이런 생각을 민망했어요. 안 했거든요. 민망했어요. 만약에 예, 다른 예. 친구들이 했으면 쌍욕 받고 했는데 그나마 영주이 때문에 제가 그 노인 공유 해드린 거고 예. 예, 아무튼 민망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전혀 그런 건 없었어요. 아, 그냥 이분 이렇구나 라는 걸로 이제 제가 생각을 했었죠. 네. 네. 그리고 굉장히 오랜만에 영주 형하고 이제 그 입중계. 방송을 하고 입중계를 하는 거라서 네. 생각이 들었어요. 아, 좀 간 많이 떨어졌구나. 이 생각이 사실 했었죠. 네. 아무튼 그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나왔으니까 네, 네, 이것도 네. 그 영상에도 아예 담겨 있더만. 네, 예. 그렇습니다. 두 분은 경기 보셨습니까? 어떠세요? 저는 중계를 했잖아요. 아 맞네 형철이 중계구나 이거. 바르셀로나가 진짜 수비가 너무 준비가 잘 돼 있었고 하피냐가 이렇게 할 거라고 사실 예상을 하신 분들이 진짜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생 경기 얘기 많이 하더라고. 인생 경기죠. 진짜. 챔스 바르사에서 1, 2호 골이 다 이번에 나왔고 그게 경기의 리드에 너무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와, 그 차비의 교체 조율까지 바르셀로나한테는 군더더기 없는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바르셀로나 찐팬은 아니니까. 바르셀로나가 이제 사비 감독이 올해까지고 근데 이렇게 경기 잘하면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어떻게 차비 나가는 생각하세요? 거? 네. 뭐 차비 감독 본인이 좀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중간에 안 좋았던 때가 있긴 한데 분명히 이제 자기가 지난 시즌 리그 우승한 것도 그렇고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온전하게 좀 평가받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래서 그것도 차비 감독이 이제 얘기를 했던 게 그러면서 얘기한 게 그거였죠. 바르셀로나라는 팀은 항상 있을 때는 좋은 평가 못 받는다. 나가고 나서 다시 돌아봤을 때 그래도 이 사람 좋았네라고 하는데 뭐 자기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뭐 또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네. 뭐 발베르데도 뭐 완전히 무슨 막 말도 안 되는 짓 네. 하는 사람처럼 평가받았었는데 네. 이번에 뭐 아틀레틱으로 구강컵 우승하기도 했지만 오. 나가고 나니까 그래도 발베르데 괜찮았었는데 뭐 그래도 뭐 괜찮았었는데 뭐 루이스 엔리케도 사실 막 마지막 시즌에는 그렇게 막 평가가 좋지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돌아보면은 다 그런 건데 뭐 그래서 뭐 바르셀로나 구단은 그런 것 같다 막 그런 얘기도 했었죠. 어제 전체적으로 경기는 좀 어떠셨어요? 경기가 저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감독이 그동안 보여줬던 전술적인 능력이나 내용들로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네.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한 경기를 치르면서 감독의 역할, 가장 큰 역할은 저는 교체의 타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쵸. 누가 네. 지쳤는지, 누가 들어가서 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누가 들어가야지만 이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더 안정적이게 바꿀 수 있는지, 그거를 가장 기본적인 감독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네네네.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차이가 났다. 어제 경기는. 교체를 엔리케는 이해가 안 갔죠, 사실. 그리고 후반에 됐을 때야 이제 좀 교체를 통해서 파리가 공격을 좀 두들겼잖아요. 사실 전반에 아센시오 있을 때 아센시오 선발인지 모르신 분들이 저는 훨씬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아센시오가 뛰고 있었어? 예. 이러신 분들 많았을 거라고 보고 파리가 너무 공격이 안 됐거든요. 근데 후반에 이제 아센시오 빼고 바르콜라 하프타임에 딱 들어오면서 바르콜라 이강인의 오른쪽 라인이 통하고 바르콜라가 띄워주니까 바르셀로나 수비가 바르콜라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덴벨레랑 은바페한테 공간이 생기면서 후반전에 연달아 두고 나오고 흐름을 탄 거거든요. 근데 흐름을 딱 탈 때 딱 그때 갑자기 이강인을 빼고 에메리를 넣었어요. 우리가 아쉬운 건 딱 그거죠. 아니 이제 흐름을 타고 기세를 타고 그 직전까지 이강인이 키패스 넣어주고 잘하고 있었는데 왜 뺄 때 뺄 수는 있죠. 근데 빼더라도 왜 하필 그때 뺐냐. 좀 더 보고 빼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래 저도 좀 궁금했던 게 이제 형은 선수 출신이고 이제 코치님이시니까 60분 정도 그 전반에 정말 많이 뛰었기 때문에 한 60분 정도만 뛰게 했다 뭐 요 얘기도 있는 상황에서 근데 이 선수가 폼이 괜찮고 좀 더 괜찮았으면 그냥 출전 시간 좀 늘리는 게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요 의문이 좀 들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교체의 타이밍은 전반전에는 아센시오를 빼고 감독이 누구든지 뺐어야 되는 상황이었었고 네네네. 근데 바르콜라 들어와가지고 분위기가 바뀌었고 역전을 했는데 여기서 이강인을 뺐다라는 것은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너무 안정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었나? 이게 그 얘기 있잖아요. 아무래도 토너먼트니까 1차전, 2차전을 1, 2, 3, 4쿼터 요렇게 나눠서 생각한다. 길게 본다. 요 느낌도 있으니까. 아니면 두 번째
그냥 이 정도는 이강인 빼야지라고 애초부터 생각을 했나? 그런 거. 근데 나는 첫 번째면 이해되거든. 네네네. 근데 두 번째면은 좀 실망스러워. 왜냐하면 감독이라는 것은 다양한 변수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예. 아니 경기가 어떻게 자기 시나리오로 돼? 그렇죠. 안 되지. 안 되잖아. 어떻게 이게 흐름대로 다가 계속 변수가 있죠. 근데 지금 2대1 역전되고 있는데 이 시나리오가 본인 머릿속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분위기 봤을 때 누구든지 이 분위기 계속 좀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 분위기를 좀 빨리 파악을 하고 그 분위기에 맞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난 분위기에 반하는 판단을 만약에 계획대로 했다면 그 계획대로 한 게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 단순해 보이는 선택이지 않았을까? 약간 단순한 계획, 선택. 그 계획이 정말 전제라면은 차비 감독이랑 에니케는 요번에 교체 전술에서는 확실히 희비가 엇갈린 거네. 그렇죠. 왜냐면 바르셀로나는 하피냐 오른쪽으로 돌리자마자 골 나왔고 예. 크리스텐센 투입하자마자 세트피스 골까지 바로 나왔잖아요. 예. 경기 교체술은 뭐 결과적이긴 하지만 결과적이 아니더라도 의도를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에서도 차비 감독이 더 명확하게 교체를 준비하고 들고 나온 것 같아요. 장코치님은 동의하세요? 아니면 좀 다른 생각 가지고 계세요? 일단 교체 타이밍 같은 경우는 요새는 거의 프로팀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피트니스 코치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엑셀 파일로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라데이션으로 돼가지고 부하 그러니까 부상이 위험하다는 정도면 이제 그 그라데이션으로 빨간색으로 보통 표시가 되거든요. 네네네. 시간대에 맞춰서. 네, 출정 시간이랑 그러니까 왜냐면 GPS를 보통 저 정도 레벨은 훈련 때도 다 쓰기 때문에 네. 훈련 때부터 이제 뭐 무산소 대사나 유산소 대사 다 나눠 놓고 그다음에 그거 누적해서 부상이 보통 가까워진 상태면 빨간색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거의 무조건일 거예요. 저쪽 같은 경우는. 근데 그래서 부상에 너무 가까워져서 뺐을 수는 있어요, 사실. 만약에 그게 이슈가 된다면. 근데 제 생각에는 근데 그 정도면은 애초에 선발로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럴 확률은 좀 적고 그러면 이제 교체를 타이밍을 가져갔는데 이제 2대1로 이제 역전 당하는 타이밍에 교체를 했는데 교체 같은 경우 사실 크게 두 개가 있을 수가 네네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흐름이 이미 바뀌어서 흐름에 어쩔 수 없이 리액션을 해야 되는 입장일 때랑 아니면 흐름을 능동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교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경우는 둘 중에 어떤 경우인지는 이제 확실히 알 수는 없는 거죠. 보통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데서 의문이 있으면 저는 항상 감독 기자회견을 그래서 그렇지. 보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냥 보면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후 상황이 이랬으니까 이래서 교체를 한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얻고 싶어서 기자회견을 보는데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기자회견을 가능하면 이제 뭐 풀로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네. 근데 이게 그래서 좀 말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하게 몇 개 상황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뺀 거는 좀 감독이 선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기자회견에서 감독이 몰랐지 이강인 어제 컨디션 안 좋았어. 맞아. 그럴 어제 수 있어. 감기 걸렸었어. 이러면 갑자기 말한 해설자가 이제 공격을 받는 거야. 그럴 수 또 모르는 새끼가 아는 척 존나 하네 이러면서 이제 댓글 이렇게 날리거든. 그래서 이럴 수 있지 않나 저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입장 여러분 그런 적 이해해 주십시오.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어요. 없으시죠? 두분 해설위원이시죠? 아니 있지. 있으세요? 왜 없어? 없는 게 더 이상하죠, 사실. 그래요? 근데 그래서 항상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얘기를 하긴 해야 그래 돼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건 열어두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잘 알 수 없는 부분이죠 사실. 근데 어찌되었든 별다른 어떤 이슈가 없으면 이거는 교체 타이밍에 있어서 엘리케 감독이 좀 비판을 받을 만하다. 왜? 졌으니까. 그 이후에 내용이 안 좋았어요. 네. 그 기자회견도 지금 막 질문 또 뭐 하나 나왔던 게 기자회견을 이제 잠깐 봤더니 이제 그 전에 이제 바르셀로나를 되게 이제 존중할 수밖에 없죠. 자기도 바르셀로나 감독했고 선수 출신이니까. 근데 이제 경기를 결과적으로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또 이제 이렇게 나온 거야. 루이스 엔리케 바르셀로나가 대결을 했을 때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니까 루이스 엔리케가 거기서 완전 정색해가지고 나는 그 어떤 경우에도 상대가 우리보다 아무리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경기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쪽이 유리하다는 얘기를 난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그래서 당연히 뭐 바르셀로나가 뭐 챔피언스리그 우승 많이 했고 우리는 한 번도 안 했고 뭐 전반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밀리는 건 맞지만 난 절대로 그런 정도로 강하게 어휘를 안 하거든요. 근데 나는 절대로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또 약간 신경전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이강인 선수랑 에니케 감독은 요 정도까지 얘기하고 사실 이 경기 저는
홈이기도 했고 파리 홈이기도 했고 딱 하나 차이가 저는 음바페 차이가 있어서 그래도 파리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음바페는 기대치 만족을 못 줬을 것 같아요. 못 줬던 것 같아요. 어제는. 이번 8강이 다 그렇죠. 예. 벨링엄도 엄청 기대를 했고 예. 홀란도 사실 엄청 기대를 했고 음바페도 엄청 기대를 했는데 사실 3명에게 물론 간접적인 영향들은 다 줬지만 직접적으로 뭔가 나온 게 딱히 많지 않았고 특히 음바페는 이번에 아무래도 아라우호랑 쿠바르시랑 쿤데한테 이건 진짜 좀 막힌 경기가 되고 말았어요. 진짜 말 그대로 삭제가 된 경기. 바르셀로나 수비진이 진짜 대인 수비를 너무 잘해줘서 야 아라우호 진짜 한번 작정하고 나면 이렇게 잘 막는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한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박스 안쪽에서 박스 안쪽 공략까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뭐 전반전에 득점을 하지 못했으니까 뭐 음바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박스 안쪽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꽤 파리 생제르맹이 성공을 했어요. 네네네. 근데 그 안에서는 이제 뭔가 상황을 만들어야 되잖아. 아라우호하고 그 쿠바라시가 너무 침착하더라고. 나 그리고 그 17살 이 중앙 수비수 이 친구는 음바페하고 1대1 상황을 맞는 경우가 한 두세 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네네. 와 너무 침착해. 약간 나이 어린 것 같지 않지 않아요? 되게 노련하고 플레이 되게 자체는 과감하고 그렇지. 플레이 자체는 어. 그런데 와 그렇게 세계적인 선수를 앞에 두고 그런 식으로 수비를 침착하게 한다는 거는 진짜 놀라운 일이고 나는 이제 쿠바라시를 보면서 그리고 이전에 뭐 아까 영상에도 분명히 나왔겠지만 마이누나 이런 선수들 어린 선수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침착함이 무조건 중요하구나. 마이누도 진짜 침착한데 선택지 정확하잖아요. 압박 이런 거 있을 때도. 그게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제 기억에는 없어요. 17살짜리 중앙 수비수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음바페 같은 선수 상대하는 중앙 수비수를 17살짜리 중앙 수비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바란도 엘 클라시코 때 메시 되게 잘 막아주고 떴을 때도 쿠바라시보다 좀 더 나이 있었을 거야. 한 두세 살에 있었던 거를 내가 기억하고. 그리고 뭐 음바페를 막은 것도 막은 건데 이 무대가 챔피언스리그 8강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을 보면 쿠바르시가 역대 챔피언스리그 8강 뛴 선발 선수들 중에 최연소 선발 선수예요. 그것도 수비수로 수비수 최연소 선발 중에서는? 선수. 예. 왜냐면 야말이 또 있으니까. 그런 거 보면 진짜 얼마나 어린지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죠. 그래서 17살짜리 선수와 같이 호흡을 맞추는 아라우호. 대단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그 나이 차이에서 뭔가 리딩이나 이런 거에 대한 리딩이 문제인가? 되는 거죠. 그 리딩을 해줘야 되고 얘기를 해줘야 돼. 17살짜리가 아무리 침착하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침착하겠습니까? 그리고 리딩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리딩을 하겠습니까? 아라우가 도와줘야지. 해야죠. 그 주위 선수들이 도와줘야죠. 얘기를 해줘야 되고 조금 삐끗해도 옆에서 괜찮다 얘기해줘야 되고 잘한 거 있으면 잘했다고 얘기해주고 어떤 식으로 하자 얘기를 해줘야죠. 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동료들이 있을 때 잘하면은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약간 이런 편이신가요? 동료 있을 때요? 예. 그냥 아니요. 방송적으로 또. 아니, 저는 아라우 스타일은 아니신 건데. 아라우 스타일이 아니고 예.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를 할 겨를이 없어요. 내 거 신경 쓰도 바빠가지고. 약간 내 거 잘하자. 네. 약간. 뭐 잘했다 못했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내가 뛸 때는 내 입장에서는 좀 건방진 얘기였어. 네 나짜리 새끼야 누가 누구 칭찬해 약간 이런 느낌을 줄까봐 저는 제 것만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리듬보다는 이게 나 스스로. 리딩은 저의 축구 선수 생활에는 없었어요. 무슨 리딩이에요? 상대방 공격수에게 리딩 안 닿으면 다행이지.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리딩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네. 리딩은 없었다. 네. 리딩 없었다. 두 분은 뭐 쿠바라시 말고 이 경기도 추가적으로 얘기할 거 있으세요? 베라이두가 너무 불안했어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베라이두가 불안한 건 그냥 베라이두는 사실 레반도프스키를 막아야 되는 건데 요즘 레반도프스키의 그 연계하는 폼을 보면 누가 와도 막기 힘든 건 맞아요. 베라이두를 막 탓하기보다는 베라이두가 튀어나가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죠. 레반도프스키를 따라서. 네. 근데 그러면 누군가는 뒤를 커버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준비가 아예 안 돼 있더라고요. 전형적으로 베랄도는 응. 수비를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실력이 있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뛰겠죠. 예. 자기의 부족한 수비 실력을 거침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선수입니다. 그래요? 네. 저는 사실 리그 경기 쭉 볼 때는 베랄두도 꽤 침착한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리그는 잘했지. 예, 근데 이런 경기에서 뽀록이 나는 거죠. 마르세유전에서도 물론 이거는 뭐 베랄두만의 실수는 아니었으니까 뭐 카드 받고 이런 게. 근데 최근 경기들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수비가 좀 그렇고 그리고 무엇보다 베라이두가 이렇게 대인 수비를 하게끔 전술을 맡겨놨으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는 선수가 내려오건 아니면 센터백이 옆에서 좀 도와주건 간격을 좁혀서 좀 커버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팀적인 움직임이 이번에 파리가 아예 없었어요. 반대로 바르셀로나는 아라우호나 쿤데가 음바페 막으려고 쏠릴 때 세르지 로베르토가 계속 그 자리를 커버해주면서 미드필더가 수비를 도와주는 거 되게 잘했거든요. 저는 이 경기 승부가 많이 갈린 게
수비 전술과 수비력의 차이가 되게 컸다. 근데 수비력은 뭐 당연히 개개인의 능력을 보면 아라우나 쿤데가 잘하긴 했지만 수비 전술도 약간 좀 더 바르셀로나가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한 감이 있어요. 파리는 그게 좀 대비가 안 된 느낌이 강했습니다. 이게 약간 다른 얘기지만 이런 비슷한 느낌이 있는 센터백으로 이제 프리미어리그 뛰는 센터백이 저기 아스톤빌라 그 디에고 카를로스. 세비야에 있었던. 네, 저 전남 때 감독님이 이스토릴이라는 팀 감독할 때 디에고 카를로스가 선수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감독님이 근데 맨날 볼 때마다 이번에도 경기 뛰고 막 같이 축구 보면서 얘기하는 게 딱 그런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수한 다음에 그거 하려고 무리한 반칙하다가 퇴장이 되게 많잖아요. 세비야 때부터. 예. 뭐 많고 그래서 감독님이 이스토릴 있을 때도 그랬고 근데 문제는 항상 근데 그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좀 약간 남 탓을 그 당시에는 좀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뭐 얘가 이래가지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랬는데 근데 뭐 지금은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막 그 당시에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베랄도가 뭐 어제는 바르셀로나가 워낙 잘했기 때문에 부담이 됐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지난 경기에서 이 선수 퇴장당했었어요 베랄도가. 맞아요. 리그 경기 마르세유죠. 네. 그 퇴장당하기 때문에 이거 조심할 필요가 있다. 네, 이게 결코 수비를 잘하는 게 아니다. 로메로를 보고 배워라. 저는 이런 식의 유형의 선수는 좀 안 바뀐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아닙니다. 로메로 그때 막 사과하고 다시 돌아서 핸들에서 사과하고 이랬잖아. 로메로 보니까 여러분 바뀔 수 있어요. 많이 달라졌죠. 로메로 솔직히 얘기할까요? 토트넘 손흥민 같은 소속 아니었잖아요? 진짜 개쌍욕 먹었어요 우리한테 중계 보면서 그나마 손흥민 같은 소속팀이니까 왜 저러냐 저 새끼 이러고 어금니 꽉 깨물고 참는 거지 아니었잖아요? 저딴 새끼 선수라고 하면서 막 했을 거야 근데 로메로 바뀌는 거 봐요 그러니까 선수 바뀔 수 있다니까 네. 저번에도 언제였지? 한번 퇴장당했는데 이긴 경기 있었는데 자기 인스타에 경기 끝나고 올렸더라고요. 아 한동안 너무 안 당해서 맞아. 당할 때가 됐다 이러면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아 근데 이것도 그냥 이기니까 그래 뭐 그냥 좋게 뭐 농담하고 넘어가지 맞아. 자기도 나름 또 무한하니까 웃음으로 승화시키려고 한 것 같은데 좀 근데 진짜 센터백은 그게 너무 치명적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 저는 돈나룸마 네. 를 봤을 때 나는 돈나룸마를 이제 이탈리아 국가대표팀을 봤을 때도 이 선수를 믿고 큰 대회에 나갈 수 있나? 이제? 이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진짜 잊을만 하면 나와요. 이게 진짜 웃긴 게 네. 저랑 형철이가 그 마르세유전을 보고서 요거 중계 형철이 따라 한 그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진짜 마르세유전만 보잖아요, 형. 돈나룸마가 세계에서 제일 잘 먹어. 그래? 이게 진짜 돈나룸마.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미스 있을 때 있고 탈압박 하면은 막 벌벌 이게 있는데 와 진짜 잘 막는 날 보잖아요. 진짜 잘 막아. 선방은 진짜 미쳤어. 네. 근데 어제도 선택에 있어서 그게 불안한 선택이 좀 있었기 때문에 있죠. 나는 좀 그런 실수들이 각인이 되잖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예상 여쭤보기 좀 어렵긴 한데 2차전은 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세요? 전 그래도 2차전은 아직은 파리가 좀 유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음바페가 과연 이대로 가만히 있을까? 원전 점 없어지고 나서 그쵸. 3대2 한 골 차면 이거 모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파리세르만 공격력 봤을 때 또 바르셀로나의 상황을 봤을 때 네. 그냥 끝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리고 하킴이 돌아오고 에메리 선수도 아마 1차전보다는 좀 더 컨디션이 올라와 있겠죠. 덴벨레도 이번엔 덴벨레 많이 못했어요. 근데 덴벨레가 주사위형 선수라서 그 다음 경기 잘하는 경우들이 항상 있으니까. 그치. 그래도 그런 골 것들도 넣었잖아요. 좀 골도 넣었죠. 네. 그리고 비티니아는 꾸준하고. 비티나 잘하고. 그리고 이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영주 형이 깜누가 아니라서 원정에 대한 부담감이 덜할 수도 있다. 원주익이라서. 네, 몬주기라서 그 분위기 자체가 그렇죠. 되게 훨씬 더 많이 들어오고 맞아. 하는데 되게 압도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 대표적으로 지로나가 이번 시즌 바르셀로나 홈에서 엄청 크게 이겼잖아요. 경기를 완전 압도하면서 네. 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죠, 솔직히. 자 이렇게 파리 생제르맹이랑 FC 바르셀로나 경기 리뷰였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랑 도르트문트 일단 스코어는 데폴, 리누가 연달아 따닥 득점했고 알레가 한 골 막판에 만회하긴 했습니다만 아틀레티코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좀 유독 이제 뭐 다 실점 장면이 그랬습니다만 도르트문트가 후방에서 풀어나오다가 우당탕탕 공 내주는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네. 그런 실수에서 비롯된 실점이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 나오면 더 뒤집기가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게 도르트문트 이번 시즌 경기 자체가 보통 그래요. 이 테어즈치가 지금 두 번째 감독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전에도 했었는데 그 전 때도 그랬고 그때 이제 벨링엄 있을 때인데 그때도 그렇고 보면은 전반적으로 지공 상황에서 제가 느꼈을 때는 원칙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원칙에서 공간에 대한 포지셔닝이나 이런 거 자체가 조금 약간 제가 봤을 땐 좀 불분명하고 근데 지금 이 정도면은 4월 11일이면 사실 중후반을 넘어가는 시간인데 네. 아직까지 원칙이 없다면 이건 좀 많이 문제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약간 근데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 레벨 팀들 치고는 약간 그 미묘하게 부족한 건데 뭐 아예 막 뭐 개판이다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근데 이 레벨 팀들 치고는 약간은 좀 그런 게 이레귤러한 게 불규칙적인 게 좀 있고 거기서 이제 상대한테 역습을 내주는 경우도 있는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은 거기서 상대한테 역습을 내줬다가 자기들이 그 역습을 막잖아요. 그러면 또 자기들이 역습을 할 수가 있어요. 역습에 역습이 돼요. 근데 거기서 또 굉장히 득을 많이 보는 게 또 도르트문트라는 팀이에요. 그 과정에서 이제 또 괜찮게 해주는 게 산초인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챔피언스리그처럼 단판으로 왔을 때는 리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해가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죠. 왜냐면 여기서는 똑같은 상황에서 원칙에서 10번 중에 9번을 하더라도 한 번을 안 하면 한 번을 상대가 우리를 그냥 바로 그걸 처단을 해버리거든요. 그 기회를 잡고 한 번을. 근데 예를 들어서 도르트문트는 10번이면 한 6번 했다가 뭐 한 4번 안 했다가 약간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거기서 또 오는 그 뭔가 괴리감 같은 게 좀 있죠. 그래서 테레지치가 사실 많이 비판을 받죠. 도르트문트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어떤 팀을 발전시키는 뭔가 이미지를 아직까지 네. 못 줬기 때문에 그런 게 지금 아직까지 테레지치에 대해서는 좀 이제 감독 교체가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보르센 팬분들이 좀 얘기하시는 근거가 아닌가. 아니, 저는 산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약간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네네네. 그러니까 왜냐면 맨유 있을 때 워낙 막 아예 안 썼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좀 경기적으로 진짜 아예 좀 문제가 있나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이제 산초 가고 나서 한 5경기 정도 쭉 봤어요. 어때요? 쭉 봤는데 근데 뭐 그냥 우리가 아는 모습 그대로죠. 막 골 넣고 할 때 그러니까 뭐 개인기량은 있으니까 이제 되려 얘도 공간이 좁아졌을 때 막 2명 사이 막 벗겨내고 하는데 그거는 있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비 전환에 공 뺏겨서 수비 전환 해야 돼. 어떨 땐 했다가 어떨 땐 안 했다가. 그 수비 전환도? 네, 어떨 땐 했다. 그냥 이게 근데 또 제가 했다고 하는 거랑 그냥 보셨을 때 했다고 또 좀 차이가 있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좀 더 약간 기준 자체 엄격한 걸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관점에서 그냥 뭐 이런 그냥 산초스럽네. 그냥 그래. 산초스러운 약간 그런 그냥 느낌. 좀 뭐 미안 얘기지만 도트문트에서 넌 계속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허용해 주는 데 있어야겠다 너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진짜 막 11명 대 11명으로 블록 수비하고 똑같이 막 풀백 따라오면 무조건 트랙백 따라가가지고 풀백한테 2대1 절대 안 주고 해야 되는데 그걸 요구하는 데서는 제가 봤을 땐 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실력이라고 봐야 돼요? 성향이라고 봐야 돼요? 성향이죠. 성향? 성향. 근데 그게 결국 실력으로 돼요. 그게 실력이고 성향인 건데 왜냐하면 이게 다 편할 때는 다 해요. 언제 인성이 드러납니까? 힘들 때. 네. 그렇지. 힘들 때 힘들어요. 그 왔다가 내려가는 게 힘들어. 왜냐하면 그냥 떴을 때 사람들이 선수들 힘들겠다. 너무 했겠다 힘들겠다. 아니야. 진짜 온 막 허벅지 아프고 전력 질주할 때 힘들지. 허벅지 터질 것 같고 힘들단 말이야. 근데도 해요. 왜? 팀 훈련 팀이고 그걸 해야 팀이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아예 안 힘들 때는 다 한다니까. 내가 진짜 우리 군대 가면 화생방 훈련 받잖아요. 네네네네. 화생방 훈련 끝나고 나와가지고 애들 보면 그때 인성 다 나와요. 네. 되게 순박한 애도 그거 코로 한번 잘못 들이마시면 막 쌍욕하고 그래. 막 진짜 사람 참고. 극한의 그 상황. 와중에도 맞아. 조금 힘든 전을 이렇게 챙겨주는 애 있잖아요. 예. 걔는 존나 인성 좋은 애야. 어떠셨습니까? 저는 무조건 나 혼자 했죠. 난 남들 신경 쓰지도 않았어. 나 혼자 살고 나 혼자 했지 그 상황에서 누굴 챙겨주고 이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나오고 뛰어야지 이제 다 날아가거든. 그래, 챙겨주는 애를 보면 그 박수를 보내셨구나. 당연히 인정하죠. 그거.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편할 때는 다 해준다니까. 편할 때는 다 친절해. 맞아. 네, 힘들 때 해야 되는데 같이 해줘야 되는데 산초는 그게 부족하다. 이 경기 보시면서 뭐 맨 오브 더 매치는 그리즈만이 선정이 되긴 했는데 그리즈만이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선수도 좀 빛났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도 일단 그리즈만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는 이제 뭐 중계 일정 때문에 파리 바르셀로나와 이 경기를 엄청 엄격하게 본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흘려서 보긴 했는데 그래도 클래스가 가장 돋보인 선수는 그리즈만이었고 실수가 워낙 많았던 경기여서 한 골 차? 조금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아틀레티코 홈팀이었기 때문에 좀 드는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아틀레티코는 뭐 솔직히 말해서 도르트문트가 제 입장에는 제일 되려 까다로워요. 상대가? 네, 왜냐면은 아틀레티코는 예. 일단 챔피언스리그에서 결승전 2번 간 것도 그렇고 그 색채가 지금은 많이 줄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팀한테 우리가 챔피언스리가 기대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렇게 역습 수비 블록 갖추고 있다 역습 한번 땅 해가지고 이제 골 넣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리고 또 5백이기 때문에 수비할 네네네. 때 거기서 어드밴테이지가 있는데 얘네랑 하면은 5대5스러운 경기를 더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공을 하다가 뺏겨서 본인들이 역습을 당할 상황이 상대적으로 다른 팀들에 비해서 더 많이 나오거든요. 상성이 안 맞는 거네, 둘은. 네. 그럼.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네. 아예 전력면에서 조금 더 그냥 좀 더 뭐 예를 들어서 뭐 시티 나간다든가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아는 그 아틀레티코의 경기 챔피언스리그에서 특히 이제 뭐 터키와 막 이런 거. 네, 8강, 4강 결승 왔을 때 그 형태로 경기를 하면은 되려 또 이제 딱 한 판 한다고 치면은 이길 확률이 더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아틀레티코도 이제 저도 중계하면서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좀 지공을 하다가 공을 뺏겼을 때 문제를 겪는 경우들이 꽤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도르트문트가 좀 더 까다로울 수 있는 팀인 거죠. 그러면 여기도 거의 마찬가지 아닐까요? 뭐 파리 생제르맹 바르셀로나도 바르셀로나 홈 경기긴 한데 여기 은바페 기도 해서 어디가 진짜 올라갈지 모른다. 여기도 상성 생각하면은 진짜 어디가 올라갈지 모른다. 그리고 어제 끝난 두 경기는 다 비겼다. 아, 그렇지, 맞다. 하나도 모르겠어요. 네. 4강 진출팀. 진짜 1차전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모르겠어요. 전혀. 네, 진짜 저는 이제 뭐 1차전 뭐 아스날 그 경기도 있고 뭐 미네. 휴대폰에서 네, 얘기를 네, 네. 했겠지만 네. 어제 얘기를 했겠지만 그 경기를 그렇게 경직되게 아스날이 할 줄 몰랐고 아, 긴장해가지고.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 공격이 그렇게 위력적이었나? 윙들이 너무 잘했어요. 네? 그 경기. 윙들이 진짜 평소 그러니까 이상으로 이 한 2배, 3배 잘했어요. 정도였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3대3 레알 맨시티 맞아. 상상이 됐습니까? 아, 진짜 네. 대단한 매치. 네. 진짜. 와. 그리고 바르셀로나 파리 생제르맹 역전에 앞서가다가 역전했다가 다시 역전당하고 뭐 이런 거. 아틀레티코 도르트문트 어쨌든 2대1 만들었고 한 골차 만들었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브란티였나 골대 맞은 것도 있었어. 아,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 도르트문트한테. 그거 만약에 무승부였으면 진짜 야, 몰라. 그럼 원정에서 그리고 완전. 그 지그나 이두나 파크 원정 빡세요. 아유, 걔네 그럼, 그 맞아. 원정 그렇죠. 뭐 할지 몰라요. 그 뒤에서 올라오는 거. 그리고 옐로우 또 하나는 아틀레티코가 원정에서 진짜 생각 이상으로 약해요. 아, 그래? 그게 진짜 이번 시즌 진짜 원정 그러세요. 성적이 굉장히 안 좋긴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모르겠다니까 이거. 어떤 네. 특정 기간으로 봤을 때 기록이 1승인가밖에 안 될 거야, 아틀레티코가. 원정으로 많이 안 보면. 좋구나. 진짜 안 좋아서 이거 한 골 차 아틀레티코가 오히려 잃은 게 많은 결과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러면은 2차전도 재밌게 봐야 된다. 그렇지. 기대하고. 역대급입니다. 4강도 마찬가지야. 누가 맞아, 올라오든. 자,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죠. 오늘은 이제 감독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 성공 여부 과연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나 요 얘기인데 디에슬레틱 기사에 이게 올라왔대요. 사실 선수 평가하는 건 우리가 뭐 보는 실제로 눈으로 보고 이 플레이를 읽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뭐 골, 도움, 출전 시간, 요즘에는 뭐 기대 득점, 기대 도움 많이 따지고 패스 성공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감독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이렇게 선수들처럼 보편적으로 뭔가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기사에서 감독의 성공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 디에슬레틱에서 선수처럼 감독도 스탯을 통해 평가할 수 있는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 감독 선임 비용. 대체적으로 초반에는 요거로 많이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먼저 평가할 땐 다 돈이죠. 그쵸. 선수들 평가할 때 보통 시장가치 많이 보잖아요. 예. 감독도 이제 선임을 할 때 수수료가 들 수도 있고 뭔가 위약금을 기존 팀한테 주면서 데려올 수도 있고 하니까 비용을 아무래도 체크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선임 비용으로 평가하는데 반예들이 좀 많대요. 비아스 보야스, 휘터, 나겔스만. 뭐 비아스 보야스 같은 경우는 포르투에서 미니 트랩을 하고 정말 기대 많이 모았죠. 그때 막 네. 제2의 브리뉴 얘기 나왔었고. 근데 1,500만 유로를 주고 선임을 했는데 수비 라인도 좀 불안했고 그렇다고 좀 베테랑들을 좀 잘 다독이면서 플레이했느냐 감독 생활을 했느냐 그런 것도 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 시즌에 디마테오가 챔스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게 전 그게 크다고 보는데 아, 비라스 보아스는 네. 오히려 그 부임 기간 동안 사실 베테랑들하고 약간 불화설도 있었고 본인도 이제 감독직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인데 아무래도 자기 전술이 포르투에서 통했던 걸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첼시 수비는 그 당시 발이 느렸는데 빌라스 보아스는 너무 이상적인 축구만 생각한 거예요. 매 경기 라인을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폴리 원정에서도 깨지고 그랬는데 디마테오는 좀 베테랑들 위주로 팀 리더들을 살려주면서 융화시키는 데 집중을 했잖아요. 베테랑들이 기세가 확 올라오고 그게 또 팀 분위기 기강이 잡히면서 그 시즌 챔스를 우승했는데 딱 하나 못 잡은 기강이 이제 보싱어였죠. 트로피 들 때 그 기강을 못 잡긴 했지만 그래도 지은이 형님이 진짜 빡쳐하더만. 네, 근데 그래도 어쨌든 그때는 디마테오의 그런 베테랑 위주의 힘을 빌라스 보아스와 달랐기 때문에 첼시가 그 시즌에 반등을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아디비터랑 나겔스망 각각 750만 유로, 2,500만 유로였고 메넨글라트바흐랑 이제 미넨에서 감독을 했습니다. 아디비터 역시 수비불안 얘기가 좀 많았네요. 실점을 좀 많이 했었던 거고. 그때 되게 최악의 감독으로만 불리면서 되게 부진을 했었고 예. 나겔스만도 사실은 기대보다는 결국 물론 보드진이 너무 좀 엄격하게 판단한 느낌은 있지만 그 시즌 자체는 좀 기복 있는 성적을 보이긴 했었죠. 그럼 이렇게 보면 사실 진짜 감독 선임 비용은 이렇게 발리들도 많고 이거로 감독 평가하기는 좀 어렵네요. 그냥 뭐 딱. 그쵸. 네. 이런 걸로는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고 또 한 감독이 어디서 잘했는데 다른 팀에서는 못하고 또 이번 시즌 잘했는데 다음 시즌 바로 못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쉬운 평가는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감독들은. 그래서 감독 몸값이 아니라 두 번째 방법으로 보유한 스쿼드의 몸값, 선수단 몸값 대비 기대 득점 수치라고 합니다. PK는 제외했고요. 네. 2017-18 시즌부터 유럽 5대 리그 팀들을 다 계산을 해봤는데 이거 근데 그럴만하긴 한 것 같아요. 보유한 스쿼드 몸값 대비 가장 많은 기대 득점을 기록한 팀 2018-2019 아탈란타. 아, 그럴 수 있어요. 네. 지금도 이제 가스페리니가 지휘를 하는데 지금은 가스페리니 축구의 색이 약간은 좀 떨어졌어요. 스쿼드가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네. 근데 이때가 이 다음 시즌이 이제 그 일리치치, 뭐 파프고메스 이런 선수들이 다 터져가지고 예. 챔피언스리그에서 꽤 이변을 일으켰던 시즌이잖아요. 그 전초가 이 2018-19 시즌인데 압박 잘해주고 윙백 축구하고 이런 것들이 다 통하면서 스쿼드 대비 엄청난 성과를 냈던 게 그 당시 아탈란타가 아니었나. 반대로는요. 2020-21 시즌에 샬케라고 합니다. 강등됐을 때. 예. 네. 그 올 시즌은 뭐 에릭 로이, 브레스트, 헤네스의 슈투트가르트, 미첼 산체스의 지로나, 시몬 인자기의 인테르, 발베르데의 빌바오 이런 팀들이 있는데 최근에 핫한 감독하면 떠오르는 게 사비 알론소, 데제르비잖아요. 근데 이러한 감독들이 지닌 가치를 반영하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자면은 사비 알론소의 뭐 레버쿠젠이나 데제르비의 브라이튼 같은 경우도 스쿼드 몸값 대비 기대 득점이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가 봐요. 여기에 숫자적으로 나오진 않았긴 하지만. 몸값으로 보면 프리미어리그가 웬만해서는 불리하죠. 다른 리그보다 돈을 더 많이 주는 리그다 보니까 그러면 평가받기가 여기서 좀 불리한 부분이 많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이전 팀에서의 성과만으로 이 감독이 팀을 옮겼을 때 성공 여부를 이거로도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하고요. 그레이엄 포터, 브라이튼에서 첼시 갔을 때, 데제르비가 사솔로에서 브라이튼 갔을 때, 뭐 이건 포터랑 반대죠. 데제르비는 오히려 통계보다 더 잘했던 성과니까. 거니까. 네. 브라이튼에서 스쿼드 대비 기대 득점이 포터가 매번 높게 나왔는데 근데 또 첼시에서 지적받았던 거는 단조롭다. 수비한다. 재미없다. 요 얘기였으니까. 맨날 측면만 판다. 예. 그런 얘기들을 했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얘기입니다. 감독을 스탯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아. 시도를 해봤는데 그렇지. 디에슬레틱도 시도해봤는데 어렵다. 이 얘기고. 너무 감독 위치에서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맞아. 밑에 선수만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밑에 코칭 스텝이 몇 명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진짜 선수단 관리에만 신경을 쓰고 우리가 그거에 초점 맞춰 사실 영상 찍고 얘기하는데 코칭 스태프 관리도 우리가 주변 축구인들 얘기 들어보면 장난 아니더라고요. 파벌도 있고. 파벌 장난 아니고 있고 네. 옆에서 그 코치 해가지고 감독님 뭐 잘합니다. 감독님 최고입니다 했는데 뒤에 가가지고 저 새끼 전술 짜는 꼬라지 마라 이러면서 호박씨 존나 까는 새끼도 있고. 그러니까. 무조건이죠. 사람 상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결국 이제 감독이고 꼭 전술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도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게 내부 기강을 잡고 어떻게 사람 대 사람으로 대면 관계를 쌓느냐 되게 중요한 게 아닌가 싶긴 하더라고요. 장코치님도 그런 뭐 유사 사례 이런 거 봤습니까? 코치들끼리의 그런? 전 함구하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있어. 근데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말은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한 것도 봐서 네. 그러면은 그거만 좀 숫자적으로만 한번 비유해 주시겠어요? 감독 선수단 관리 이런 거 좀 어렵잖아요. 네. 이거랑 감독 코치 선수단 이 관리는 어느 정도 어려워요? 숫자로만 딱딱. 그러니까 그게 해주시면. 딱 그 감독들이 보통 팀으로 다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아. 팀으로 다니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그냥 상식적인 게 예를 들어서 축구팀이라는 게 사실 시즌이 저는 항상 얘기를 하지만 한 시즌이 끝났을 때가 그게 결과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매주 경기에서의 결과는 사실 과정 중에 나오는 결과일 수도 있는데 매주 결과가 나오니까 매주 상황이 막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구단 내부적으로 막 뭐 운영진과의 미팅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내부적인 분위기가 약간 삭막하고 약간 조금 안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적으로도 그렇고 일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신뢰 있는 사람이랑 함께하고 있을 때랑 그거 두 개다가 없는 사람이랑 하고 있을 때의 그 관리라는 거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렇지. 그래서 사적으로 일적으로 내가 신뢰가 있는 사람이랑 네. 있으면은
같이 그거를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라는 게 딱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참 사단 만들기도 그러면 이것도 한상을 걸리겠다. 네. 아니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있는 사람이 조언하는 것과 네. 믿지 않는 사람이 조언하는 걸 받아들이는 게 다르잖아요. 다르죠. 아예 다르죠. 네. 근데 그래서 레버쿠젠은 굉장히 대단한 게 뭐냐면 샤비 알론소가 자기 수석 코치 빼고 데려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레버쿠젠은 이 까로라는 스페인 사람인데 거의 독일 쪽에서만 일한 이 사람이 CEO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밑으로 해서 이제 뭐 롤패스도 뭐 디렉터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냥 그 기능할 수 있는 부품들을 몇 년에 걸쳐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사람이 아닌데도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정치질 막 감독 막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막 내가 뭔가 더 해보려 그런 사람들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자기 분야에서 각자 맡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갖춰져 있고 딱 감독은 수석 코치만 데리고 온 거고. 근데 진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성적이 나오는 거 자체가 이제 샤비 알론소 언급이 많이 되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평가되는 것보다도 레버쿠젠은 훨씬 더 대단한 거예요. 프로젝트 관점에서 말이 안 되거든요. 아 이게- 이런 성적을 내는 게 네, 감독이 수석 코치 한 명 데리고 오고 코치가 그 밑에 코칭 스태프가 엄청 많아요. 레버쿠젠도 엄청 많은데 감독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그냥 막 물론 스페인 사람이 좀 많긴 한데 근데 이게 이렇게 기능을 한다는 거는 진짜 중장기로 보고 진짜 준비가 잘 돼 있다는 거죠. 확실한 리더십을 보이는 게 아닐까? 딱 부임해가지고 내 수석 코치다. 앞으로 수석 코치 빼고 나한테 입도 뻥끗하지 마. 다 닥쳐. 우리 둘만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한 거 아니야? 그 채팅창에 그 얘기가 있어요, 진짜. 알론소가 너무 인격자니까 이렇게 다 오른 거 아니냐고. 사실 근데 인격자라고 되게 성공하고 이런 건 그런 거 아니야. 오히려 알론소가 이런 스타일일 수 있어. 우리 둘만 한다. 알았어. 승리도 우리 때문이고 예. 패배도 우리 때문이야. 뭐 연승하고 있지 다 우리 때문이다. 다 조용히 해라. 약간 이렇게. 네. 추맨답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예. 근데 아무튼 예. 그런 어떤 코칭 스태프과의 어떤 그 얘기도 우리도 K리그에서도 진짜 많이 들어요. 맞아. 네, 지도자들. 진짜 말도 안 돼요. 네, 진짜 말도 안 돼요. 이게 대표적으로 루이스 엔리케가 수석 코치가 벌써 2번 결별했죠. 로베르트 모레노 한 번 결별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결별했거든요. 그러니까 루이스 엔리케도 뭐 모르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 이게 내적으로 그렇지. 뭐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 2번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더라도 사실 또 그게 뭐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또 하나는 맞아. 코칭 스태프 이게 수석 코치나 그 밑에 있는 코치들 할 때 그 사람이 아 나는 그냥 내가 봤을 때 코치하고 감독 잘 보자 해가지고 있어야지 라면 괜찮아요. 저 잡음이 없어. 야망이 있는 코치잖아요. 그쵸. 아, 그게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나 감독해야겠다라고 하면 야망이 있잖아. 그때부터 조금씩 그치, 이제 트러블이 그치. 생길 수가 있죠. 감독은 가능성이 불편하게 있지. 감독은 이제 소코치 부분이 불편해지겠죠. 네,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똑같아요. 그 사람 만나는 사람 그 관계가 그래. 다 그게 똑같습니다. 아, 이런 거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그냥 회사 생활이야, 이런 진짜, 것도 그냥. 맞아. 예, 좋은 팀원 만나는 것도 진짜 어려운 그렇지. 거고. 보통 그때 그래서 갈리는 게 이게 약간 이제 헤어질 때 결별할 때 보면 어떤 경우가 많냐면 감독이 그러니까 경질될 때 말고 사임될 때 있잖아요. 사임을 본인이 할 때 사임을 할 때 감독이랑 같이 왔는데 사임을 안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맞아. 네, 그러면은 거의 갈려. 왜냐면은 그게 결국에는 뭐 냉정하게 봤을 때 사임은 그러니까 위약을 계약 해지를 감독이 먼저 제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뭐 상호 해지로 하면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감독이 하면 사임하면 돈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그 코칭 스태프도 같이 나가겠다고 하면은 자기가 돈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얘기를 안 하고 남았다가 뭐 감독 대행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네, 애매해지는 그러면, 거죠. 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헤어지는 거죠. 우리나라 뭐 추후에 어떤 국대 감독이 올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유럽 클럽팀 B클럽 어떤 감독이 올지 모르겠지만 감독만 가는지 코치 이전 팀에서 다 데려가는 이런 것도 이제는 다 봐야 되겠다 진짜.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게 진짜 중요하네. 근데 사실 상위 레벨에 있는 팀들은 다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코칭 스태프 이게 전체적으로 연봉이 얼마다, 위약금이 전체적으로 얼마 걸렸다 요 얘기도 하잖아. 그래서 감독 경질됐을 때 딱 한 명 낳고 다 코칭 스태프 다 물갈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나마 한 명도 비중이 좀 덜한 인물들. 정말 수석 코치나 이런 쪽이 아니고 다른 어떤 그냥 선수들과의 교감 정도만 했던 이역 정도만 남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대부분은 다 사단으로 움직인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진짜 커요. 근데 왜냐면 막 문서 같은 경우도 거의 웬만한 그러니까 뭐 파울로 벤투 감독도 이제 지금 나가고 나서 이제 뭐 얘기가 많이 이제 좋게 되지만 근데 그 당시에 안 좋을 때도 전 얘기했었던 게 그러니까 결과는 솔직히 말 축구가 상대 팀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완벽하게 해도 쟤네가 우리보다 더 완벽하게 하면 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때도 이제 제가 막 뭐 팟캐스트 하고 할 때도 얘기를 했던 거는 근데 저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 때문에라도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다였거든요. 웬만하면은 왜냐하면은 그 문서 같은 경우도 뭐 저희가 다 볼 수는 없지만은 거기는 웬만한 무슨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막 대기업 프로젝트 하는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수준으로 문서 작성 다 하고 막 영상 데이터 다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야 이거 뭐 애초에 뭐 잘못됐네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이제 그래서 힘들다는 거라서 그러니까 그 뭐 문서 형태라든지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그 팀으로 온전하게 할 때랑 거기서 이제 막 덕지덕지 막 이렇게 해서 막 끌고 와가지고 할 때랑은 확실히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죠. 디에슬레틱에서는 그래서 감독 평가하는 스탯 만들기가 좀 어렵다고 얘기를 했는데 세 분이 생각했을 때 그래도 요거 정도 뭐 전적이나 승률 요런 스탯이면 그래도 감독이 평가할 만한 요소가 있을까요? 나는 골득실. 골득실 네. 단순 뭐 기대점 이런 거보다 네, 골득실. 오. 네, 골득실을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이 팀이 순위는 좋은데 네. 일단 골 득실도 있고 골과 이제 실점의 어떤 그 숫자의 그 수치. 근데 골 수는 낮은데 순위는 높아. 그럼 이 팀의 색깔이 이 감독이 추구하는 어떤 그 색깔이 나오거든. 약간 그래서 제가 프리미어리그 순위 딱 보니까 득실이 아스날, 리버풀, 맨체스터 시티가 제일 좋거든요. 네. 실제로 1위, 실제 2위, 순위네. 3위야. 네. 그러네. 근데 아무리 중하위권에 있다고 하더라도 득점이 좋은 팀이 있잖아. 네. 네. 그래서 뉴캐슬이 득실이 그 순위는 8인데 플러스 13이에요. 첼시 플러스 3, 브라이튼 플러스 2, 맨유가 마이너스 1, 웨스트햄 마이너스 4, 빌라 토트넘이 17, 20 이렇게 돼 있고 플러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최전 그 상위권에 있는데 다른 팀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득점이 낮아. 그러면 이 팀은 득점이 낮은데 불구하고 좀 수비를 좀 위주로 하면서 잘 잠그나?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뭐 그런 게 좀 단순하게 볼 수 있는 수치가 아닐까? 기대 득점보다 실제로 골 넣고 실제로 먹히고. 두 분은 어떤 스타일? 저는 원래는 사실 우승권 팀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무조건 트로피 봐야 된다. 아 그래? 트로피를 안 들어본 감독일수록 그 트로피가 직전에 왔을 때 네. 감독 스스로가 흔들리고 네. 중심을 못 잡아주는 경우들을 저는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로피를 역시 거머쥐려는 팀일수록 일단은 그 트로피 개수가 증명된 감독이 오는 것이 무조건 맞다. 그거는 제가 좀 안 틀릴 명제라고 그냥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예. 감독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큰 스탯은 저는 쓴 이적료 대비 어. 기대 득점이 아닌가 결국은. 그게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왜냐면 모든 팀이 다 선두권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감독이 쭉 그동안 그 팀에서 써왔던 이적료 대비 어느 정도의 성적을 내왔는가를 보면 이 감독이 얼마나 효율을 가진 감독인지 그걸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기존 스쿼드 몸값 이런 거보다는 그냥 부임 이적료. 이후에. 저는 오히려 이적료를 좀 생각합니다. 장코치님 어떤 스탯? 저는 솔직히 스탯은 잘 모르겠어요. 뭐 스탯이 좀 종류가 엄청 많죠. 네네네네. 그래서 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딱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되려 여기서 근데 그냥 굳이 꼽자면 여기 언급된 거. 스쿼드 몸값 대비 가장 많은 기대 득점 혹은 득점. 왜냐면은 이게 결국에는 이제는 그냥 중하위권 팀 말고 좀 공가졌을 때 능동적인 축구를 하는 팀이 되려면은 네. 여기서 딱 얘기한 대로 몸값 대비 기대 득점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딱 그리고 아탈란타가 나온 게 적절한 예죠. 이때 가스페리니 축구하는 거 보면 물론 이제 디렉터의 역할도 굉장히 커서 디렉터가 나간 이후에는 이제 좀 많이 주춤하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간 그게 되려면은 감독의 영향이 엄청 커야 되고 이제 그 영향이 크다는 거는 결국에는 아까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게임 모델이 있고 상위 원칙, 하위 원칙, 뭐 차상위 원칙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이번 시즌 볼로냐 같은 경우도 네. 그런 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미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그래도 뭐 좀 꼽자면은 저 스탯 정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확실한 건 디에슬레틱도 감독 평가하는 스탯은 찾기가 쉽진 않았는데 네. 저도 근데 주원 형 말대로 골득실이 골득실. 딱 순위 보니까 괜찮다. 요 생각이 좀 드네요. 네.